모든 직장인들이 꿈꾸는 퇴근 후 행복한 삶을 위한 팟캐스트 퇴근하고 뭐할래 특별편 초선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기쁜 날입니다. 예. 네, 야, 맨날 저희들끼리만 이렇게 그러게요. 방송하다가 게스트 모시고 방송한 지가 꽤 됐는데요.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고 특별한 방송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돌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한 3년 전쯤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분을 배웠는데 저는 사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멀쩡한 분이 멀쩡한 직업이 있으신데 굉장히 돈 안 되는 다큐 영화를 하신다는 것 자체부터 되게 신기했고, 심지어 이분이 너무 잘생기고 멋있으셔가지고 굉장히 화도 나고 아, 저렇게 다 가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멋지신 분이죠. 네네. 네. 바로 영화 헤로니모, 그리고 책 당신의 수식어 작가시자 또 이번에 신작 초선으로 또 만나 뵙게 된 전우석 감독님이십니다. 아, 너무 기쁘고요. 조금 이따가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고요. 저희 패널들이 또 며칠 전에 26일 날 초선 시사회에 가서 영화를 직접 극장에서 봤죠. 네, 맞아요. 예, 쇼세님 혹시 어떠셨습니까, 영화? 일단은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이슈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관심 있는 대표적인 일반 대중을 제가 대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막 끌어오르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잠시 후에 영화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정말 진정성 면에서는 정말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진정성이 넘치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웃음 짓는 한 박사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혀 몰랐던, 저는 솔직한 얘기 할게요. 그 시사회 보러 가기 전까지 모든 정보를 단절하고 일부러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예,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단절하고 시사회 봤는데 시사회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제가 그날 아침에 방송을 들었거든요. 뉴스공장이랑 방송을 듣는데 거기 어떤 감독님이 나왔던 편을 봤어요. 근데 인사만 하고 가시더라고. 아, 저 감독님은 뭐야? 그러다가 그날 그 감독님이 그 시사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 감독님이 저 감독님이구나. 그런 에피소드. 그 영화 자체가 너무 또 감동적이어서 바로 다음날 헤로니모까지 또 섭렵을 했는데 우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눈물이셨다고. 네. 펑펑 울었습니다, 진짜. 우셨다는 얘기가. 예. 네네. 예, 사실 저희 한 박사님이 대표적인 저희 중에서도 덕후 중에 덕후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의 관심사 외에는 사실 되게 관심이 없는 분이고 또 세상에 초연한 분인데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를 듣고 됐다. 이건 됐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감독님 모시고 또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 방송의 전문 성우 낭독 쇼세님이 준비하신 영화 초선에 대한 홍보 문구를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쇼세님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와 경기 침체, 인종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20년. 미국에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 선거에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후보 5명이 동시 도전을 하는데, 한국 이름 순자, 한국전쟁에 참전한 흑인 군인과 한인 전쟁 신부 사이에서 태어난 메릴린 스트링랜드 민주당 후보, 북한을 탈출한 반공주의 실향민 부모와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미셸 박 스틸 공화당 후보, 잠정 개표 결과 당선이 확실했지만 우편 투표로 역전당한 아픔을 안고 재도전에 과감히 나선 영김 공화당 후보, 유일한 한인 연방의원 출신, 그러나 북미 대화에는 불리지 않았다. 더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재선에 나선 앤디 김 후보, 보수적인 한인 기독교 사회에 뿌리를 둔 목사 아버지 아래서 자랐지만 누구보다 진보적인 언더독 민주당 후보 데이빗 김까지 5명 한인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 도전기와 믿을 수 없는 그 결과는 과연? 아시안 아메리칸 국제영화제 관객 선정 다큐멘터리 대상 수상,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선정작, 하와이 국제영화제 공식 선정작, 영화 헤로니모 전우석 감독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다룬 2번째 장편 다큐, 영화 초선입니다. 네, 역시 낭독 쇼세님. 아니 제가 안타까운 게요. 이게 아무래도 영어가 주된 언어로 이제 나오고 자막 처리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네. 예고편도 약간 한국
한국어로 좀 뭔가 영화 홍보하는 그런 멘트가 있으면 네네. 좋겠다.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라디오 광고에 되게 적합한 나름대로 제가 좀 한번 써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영화를 좀 많이 알리고 싶어서 제가 좀 욕심을 내봤습니다. 아, 예. 유님이 쓰신 거였어요? 네, 제가 공식 뭐 이게 나온 게 없습니다. 아니라? 네, 없습니다. 다 알면서 이렇게 한번 또 해줍니다. 아니 또 이렇게 또 해줘야지 또. 그럼 이제 드디어 주인공을 예, 네. 주인공 드디어 인사해야죠. 예. 감독님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석 감독님, 네, 자기소개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후석입니다. 너무 아, 반갑습니다. 목소리 좋으세요. 예. 저희는 지금 이중 감정을 가지고 대하고 있어요.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좋고 예. 또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잘 되셔야 돼요. 네. 자주 나야겠네요. 이렇게 많은 칭찬을 한 번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 네. 너무 영화 초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재밌게 이제 일문 일답 인터뷰라는 걸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직 yes or no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노 코멘트 하나도 가능하죠? 아, 패스도 가능하세요. 패스도 정 뭔가 좀 대답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패스도 가능하신데요. 네. 되도록이면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직후에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질문지 일부러 안 봤어요. 아, 정말요? 예. 즉흥적으로 해볼게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일문일답 가시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직 변호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화 찍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변호사 일을 해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예스. 와, 아니 뭐, 하나 둘 셋 하기도 전에 바로 예스라고. 예. 이건 그만큼 힘드셨다는 얘기죠. 아니 예. 영화가 더 힘들어요. 변호사 일이 더 힘들어 그러면 영화가 더 힘들다라는 얘기시잖아요. 비교할 수 없죠. 그래요? 근데 물론 저는 그 정부 기관의 변호사였었고 아. 이 친구들 중에서는 로펌에서 정말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일하는 로펌 변호사들이 있는데 예, 예. 뭐 그 친구들은 또 다른 답을 낼 수도 있고요. 네. 음. 훨씬 더 고되게 노동을 하면서 그만큼 또 돈을 더 많이 벌긴 하겠죠. 음. 네. 질문하고 답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질문을 해서 또 물어보면 아니 나 너무 궁금했어. 나는 변호사 취지에 안 맞잖아 아, 그 지금. 취지가 안 맞는구나. 예. 네네. 짧게 가고 뒤에서 알겠어요. 얘기를 예, 길게 들어가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패스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전작 헤로니모보다 솔직히 이번 영화 초선이 감독으로서 개인 만족도가 더 높다. 하나, 둘, 셋. 예스. 오, 그러시군요. 오, 정말요? 어허. 의외입니다. 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질문하고 번째. 싶어하는 거 굳이 그죠, 나오려. 그죠. 다음에 제가 기회 네.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화 초선을 좀 더 불편하게 만들고 싶긴 했는데 많이 자제한 부분이 있다. 하나, 둘, 셋. 예스. 아, 좀 더 내가 불편하게 궁금해. 만들고 싶었다. 네, 잠시 후에 또 여기에 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초선 관련 영상이나 기사에 달린 악플을 보고 내심 발끈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No. 너 발끈은 안 하신 걸로. 오, 약간 고민하신 데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후보들 중에서도 유독 데이비 킴의 분량이 많은 것은 내 정치적 입장을 은근히 드러낸 것이다. 하나, 둘, 셋. No. 오, 요거 또 예상 밖인데요. 예상 밖이네요. 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영화 초선에 내가 생각해도 명장면이다 싶은 장면이 있다. 하나, 둘, 셋. 예스. 어떤 거지? 궁금하네요. 같은 장면일지.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 그 yes or no 질문입니다. 자서전 당신의 수식어를 발간하셨는데요. 나중에 영화 감독으로서 내 이름 앞에 붙여줬으면 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수식어가 있다. 하나, 둘, 셋. 예스. 오, 역시 생각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막 중간중간 끼어들고 싶은 거. 네, 그러면 세부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이 7개의 질문에 대해서 패널분들이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번 여쭤보시죠. 뭐가 제일 약간 의외셨어요? 일단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 있다 없다. 저는 사실은 정치 입장을 안 드러내시려고 오히려 더 노력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게 사실 정치적 문제 때문에 많이 오히려 되게 갈라져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걸 다루시는 감독님이 그걸 부각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자제하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면 더 불편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자제했다는 그 부분은 조금 감독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조선을 통해서 정말 불편한 주제들을 많이 건드려 보고 싶었던 건 사실인데 이것이 너무 더 깊숙이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종류의 프로젝트예요. 왜냐면은 정치인들을 그렇죠. 다루잖아요. 정치 문제니까. 일개 다큐멘터리 만드는 감독이 어떤 한 후보에 대해서 좀 지나친 어떤 가치 판단을 통해서 그를 악의화하거나 너무 선의화, 영웅화했었을 때 가질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제 개인적 어떤 정치 견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려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 거는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어떤 한 가정사에 더 많은 스토리가 있고 더 많은 어떤 디테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최대한 중화시키려는 노력도 많이 했고요. 네. 그게 데이비드 킴의 네. 가정사에 그렇죠.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는 얘기들이 많아서 네. 그 부분에서 좀 제한하신 부분들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이제 최대한 어떤 사람들을 저는 악의화 시키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인간화 시키려는 노력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좀 배제하는 거를 많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약간 망설였던 대답 예, 있으셨어요. 악플이나 악플을 보고 댓글. 발끈한 적이 있으시냐 여쭤봤는데 약간 망설이셨거든요. 아직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악플을 제가 직접 보고 한 건 없는데 이제 미국에서 상영회 이후에 일어났던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때는 발끈한 적은 있었어요. 들어보실래요? 네, 하나만 소개해 좀. 이제 남부에서 영화 상영을 했었는데 어떤 한 이제 노년의 신사분께서 질의응답 시간에 손을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스럽고 위험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린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용의가 있느냐. 어느 시선에서 오는지는 아시겠죠? 예감이. 알겠습니다. 그때 좀 발끈했었어요. 근데 감독님의 의도와 다른 해석으로 이렇게 좀 악평을 하실 때는 되게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의도도 아니고 관점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참 그런 면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래도 명장면이 있다라고 좀 그러게요. 자신 있게 또 네. 대답을 해주셨는데 사실 다 명장면을 생각하실 아니, 거예요. 저는 궁금했던 게 그렇지만 네. 감독님이 어, 자기가 이제 연출하시면서 뽑으신 부분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거 어떤- 스포 날리는 건가요? 아니죠. 스포는 제외하고 아마 감독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 예. 같습니다. 그 장면은 당연히 예상하지도 못했고 제가 원하지는 않는 장면이었어요. 원래 기획했던 네. 게 아니라 그렇죠. 저는 사실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희망했었는데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나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죄책감도 들고 카메라를 빨리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강했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그걸 다시 봤을 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스토리텔링 면에서. 네,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신 인터뷰만을 통해서 어떤 가족 관계를 설명했었는데 그 장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좀 증명이 되는 네,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데이빗 킴 후보 관련된 장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제 마지막 선거. 네. 네, 그 장면. 네. 저도 너무 그 장면이 뭐 제가 생각한 그 장면이 맞다면 그게 모든 걸 설명해주는 어떤 그런 장면처럼 전 느껴졌어요. 근데 그 찍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불편해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한국말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다. 그러니까 난 그 장면에서 어쨌든 그 장면이 저도 최고의 장면이라고 뽑았고 영화를 안 보신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줄지 모르겠지만 저 한 장면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도요. 그게 이 영화의 메시지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그게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세대와 또 아랫세대와 정확합니다. 그 문화와 전 그게 되게 그 다양성이라는 화두로 볼 때 확실히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더 진보해 오고 더 많이 생각이 개방되는 과정이긴 한데 그 와중에 가장 그렇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진통이 부모와 자식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안 보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는 되게 아니요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도대체 어떤 장면이야 이러면서 최대한 스포를 자제하는 이제 측면으로 세부 인터뷰를 좀 네, 가보시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부 인터뷰 들어가 보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고 여쭤보고 싶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제 가장 영화의 초반과 가장 영화의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이제 자서전 읽으면서도 이제 책에 좀 네, 힌트가 있죠. 언급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 이경원 기자님께서 초반에 가장 처음에 이제 격분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영상을 제일 먼저 넣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구도 이경원 기자님께 바치는 영화라고 문구를 넣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이 좀 의도하신 바나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책을 보시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는군요. 네, 네. 네. 해외에서 혹시 사신 분 계신가요? 저희는 없습니다. 네. 근데 해외 갔다 오신 적은 있으신가요? 짧게. 아니요, 네, 체류한 짧게나마. 적은 없고, 네, 여행, 네. 네. 이제 외국에 갔었을 때 이제 자신의 소수성이 갑자기 처음으로 자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일원인 사회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 우리의 민족적 배경에 대해, 피부 색깔에 대해 이렇게 무지하다가 소수가 되면서 느끼는 어떤 순식간의 정체성의 고민. 네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3살 때 와서 18살 때까지 살면서 한국인으로 지내다가 이제 미국을 처음 들어갔었을 때 이제 한반도 밖에서 사는 한인이란 무슨 뜻일까? 혹은 앞으로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그건 백인이 되어야 되는 건가? 주류에 대해서 최대한 영어만 사용하고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는 건가? 하여튼 재미 한인이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호기심과 궁금증과 좀 이렇게 고뇌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해결마리를 주셨던 분께서 이제 영화 초반에 시작하시는 이경원 기자님. 네, 그분이 어떤 LA 폭동 사건, 92년에 터졌던 LA 폭동 사건을 통해서 재미 한인의 정체성,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덴티티가 다시 태어났다. 이거를 이제 어린 대학생들한테 막 호통치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 저는 제 스스로의 재미한인 정체성을 깨달았다고 느꼈었거든요. 엄청 이제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감독님께. 그러면 감독님께서 그 대학생 때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바로 그 영상인가요? 네, 제가 그때 저희가 촬영을 진짜 했어요. 궁금했던 거는 이거 직접 찍으셨나? 요게 네. 사실 정말요? 제가 직접 찍었어요. 그래요? 직접 난 찍으신 자료화면이라고 거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요, 직접 제가 찍으신 거였어요? 그날 제가 찍었던 영상이었어요. 네. 이게 무슨 장면인지는 딱 영화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때 자신이 다시 태어났고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들의 어떤 정체성이 다시 태어났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이 영화가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큰 이유겠지만 책이나 이런 그 것들 통해서 감독님의 행보를 제가 이제 추적해봤을 때 보통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떤 거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뭔가 이제 결정을 하고 움직이는 경향이 그런 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좀 변화를 좀 싫어하고 그런데 감독님은 일단 이게 몸이 먼저 움직여 놓고 어떤 그 상황이나 결정적인 누구를 만나건 어떤 상황이 되면 거기에서 굉장히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딱 얻으시고 뭔가 또 결정을 딱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되게 인생이 열정적이시고. 흘러왔다라는 게 저기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정말 멋있다. 맞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게 행동하기는 사실 되게 힘들고 직접 움직인다는 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감동 포인트이자 그 근데 감독님의 앞에서- 팬심이 예. 일본 입담에서 잠깐 후회한 적 있으시다고 했어요. 아니 잠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잖아요. 그럼요. 그게 멋지죠. 아니요, 네네. 무식해서 몸이 고생한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어떤 무슨 커리어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 어떤 예술인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네. 자신은 인생에서 두 갈래의 길이 있을 때 모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절벽에서 우선 뛰어내린 다음에 그 이후에 낙하산을 펼 궁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약간 제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늘 이렇게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헤로니모라는 다큐도 사실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고요. 네네네. 네. 음. 그래서 낙하산을 못 펴서 죽을 뻔한. 근데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쿠바의 상황이 너무 열악한 게 느껴져가지고. 그 며칠 이제 급하게 또 귀국하셔서 시사회 하시고 언론 인터뷰 이렇게 막 하시고 정신없이 진행되셨잖아요. 네.
그 헤로니몰은 사실 이제 개봉관 찾기도 힘들고 해서 처음부터 되게 난관에 부딪히시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초선 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랑 이제 비교해 보시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좀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이 헤로니모의 전작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의 어떤 인지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선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정말 듣보잡? 네. 너가 누군데 뭐 후반이니 뭔데 막 약간 이런 시선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뭐 고생하는 거는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추천을 약간 믿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봐라. 보면 정말 너무 좋다. 이제 다만 몰라서 못 볼 뿐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헤로니모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작 헤로니모에 비해서 제가 다음 질문 드리면 조금 더 그러니까 헤로니모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에 좀 더 가깝다면 초선은 조금 더 정치적 이슈나 소재를 좀 전면에 드러냈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소재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 많은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 문제 중에서도 이제 재미 한인들의 선거 출마에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이거를 만들고 싶었던 동기부여는 2년 반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 안보 보좌관이었던 존 볼튼. 존 볼튼이 썼던 책 중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왜 결렬됐는지 쓴 대목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한반도 국군이 미국 정치인 3명에 의해서 이제 소나기에 놀아났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에 의해서 한반도 국군이 좌지우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만약 미국 정치인 자리에 재미 한인들이 당선돼서 진출한다면은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이제 다른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에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도전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5명이 재미 한인이 연방 하원직에 도전한다는 기사를 읽고 저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저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 영화 찍어야겠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네. 그게 대단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명히 헤로니모 찍고 이제 안 하시겠다라는 마음을 굳히셨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드셔서. 예, 변호사 일을 다시 시작하신 거잖아요. 변호사 오래 쉬셨어. 네. 오래 쉬셨어요? 네. 그때 이게 이후에 뭐 시도를 해봤어요. 예. 근데 뭐 또 팬데믹도 터지고 뭐 이제 여러 그런 게 겹치면서 이거 놓치고 시기도 놓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가득 든 거죠. 예. 한국인들이 지금 초선에 도전하는 거야? 그럼 저걸로 한번 찍어야겠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대상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우셨던 점 뽑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보람되고 기뻤던 찍으면서 그런 순간이 있으셨는지 각각 좀 부탁드릴게요. 대답. 어려웠던 것은 아무래도 저는 모든 사람을 인간화하려는 과정에서 이제 느껴지는 어떤 간혹 느껴지는 불편함 그런 것들을 최대한 꾹꾹 누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초선을 냈는데 초선을 통해서 만약 더 사회가 양분되고 갈등이 더 생기고 그러면 사실 영화를 처음 만들려고 했었던 초기의 동기부여가 부식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유니티, 그러니까 이제 융합 혹은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다름 속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선 던지고 싶었었고요. 보람찬 순간들은 꽤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거 스포는 아닌 것 같은데 전통 한복을 입고 나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그분을 촬영한 유일한 카메라 팀이었었어요. 다른 영상은 저희 외에는 이제 한복을 촬영한 팀이 진짜요?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이제 출입이 안 됐었는데 저희한테 허락을 해주셨어가지고 그 장면에서 이제 이분이 선포하시는 내용이 이제 영화에도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런 확장성, 우리 정체성의 확장성 그것도 좋았고 사실 이제 좀 보수 쪽에 계신 분들도 이제 선거 당일날 이렇게 포즈를 취하실 때 어떤 백인 남성들만 있는 그 사이에서 두 분의 아시는 여성이 딱 서 있는 그런 어떤 오묘한 카타르시스가 맞아요. 그때 느껴졌었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데이빗 킴 후보도 어떤 주류 언론, 한인 언론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후보라서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그 친구의 여정을 담을 수 있었다는 언더덕의 여정을 담을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 좋았습니다. 네, 보람이 있었습니다. 야, 그 기자회견장이라고 꾸미셨는데 너무 안 오셔가지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재밌는 포인트는 아닌데 너무
우리가 예상한 선거 풍경이랑 다르다 보니까 네, 거기서 그쵸. 스스로 풀뿌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본인이 막 붙이고 뭐 뽑아주세요 계속 하면서 막 땅 파고 네, 막 간판 꽂으시고 막 이러는 게 되게 정말 올바른 선거 운동 같게 보이면서도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많았는데요. 이번은 조금 더 가볍게 예상치 못한 좀 돌발 에피소드나 아니면 영화에 미처 담지는 못했지만 좀 아까운 장면이 있다든지 좀 영화 밖의 에피소드 그런 거 좀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밖의 에피소드 글쎄요. 그때가 사실 백신이 나오기 전에 팬데믹 상황이고 미국은 정말 너무나 많고 저는 근데 2020년 여름 가을 촬영을 하면서 정말 디스토피아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미국이 정말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막 시체들 막 쌓아놓고 막 냉동차에 탑재하고 막 이렇다니까. 그렇죠. 이제 팬데믹은 팬데믹대로 또 우리 리더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돌발 행동과 그렇죠. 네, 소수민족을 이제 무시하는 그런 뭐 차이나 바이러스부터 쿵푸 바이러스부터 아시안 혐오 범죄도 막 일어나고 있고 또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가 미국 전역에서 들끓고 진짜 막 난장판이었죠 나라 자체가.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5명 후보를 촬영한다는 것에 저희가 좀 굉장히 스릴이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시기적으로. 네, 시기적으로. 좀 궁금한 게 5명에 대해서 어쨌든 좀 골고루 시선을 두려고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보면 이제 데이비드 킴이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촬영팀을 구성하셨고 혼자 다 다닐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커버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대부분은 다 제가 직접 촬영을 했고요. 이제 예. 촬영 기사랑 같이. 그 선거날 당일 밤에는 이제 여러 팀이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왜냐면 동시다발적으로 촬영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그날이 유일했었고요. 찢어진 것들은. 사실 데이빗 김이 후보가 된 것은 어떤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고 근데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 혹은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은 데이빗 김 후보는 제가 아는 지인이었었어요. 네. 혹시 어떤 인연이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할 때 그 친구도 뉴욕에서 변호사를 했었었고 그리고 데이빗 김이 노동 이민 변호사를 하기 전에 되게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한인 변호사였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에일리 아마 한국 진출 막 그런 것도 이 친구가 다 계약서 검토하고 예,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둘은 또 신분도 강하고 또 에일리 말고 옆에 여러 명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정부기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전 또 지재권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패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뭐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2-3번 정도 본 사이. 그래서 데이빗 킴 후보만 저한테 무한정의 어떤 캠페인 촬영을 허락을 했죠. 그래서 사실 4개월 동안 모든 후보 촬영을 따라다녔는데 데이빗 킴 후보만 한 150시간의 촬영 분량이 있었고 나머지는 한 20시간, 뭐 30시간, 15시간 이렇게 해서 네, 아무래도 저희를 누군지 모르고 또 팬데믹이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불안감도 느끼시고 그래서 어떤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었어요. 스토리를 구성함에 있어서. 근데 이런 현실적 이유를 제외하고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보셨지만 데이빗 킴 후보가 상징하는 그렇죠. 여러 맞아요. 복잡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갈등 구조를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캐릭터가 이제 내재화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스토리텔링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캐릭터였죠. 네. 맞아요. 그 저는 사실 스포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게 데이빗 킴 후보의 주인공이 언더독 성장기는 왠지 뭔가 뒷얘기가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되게 그리고 궁금하더라고요. 2가 나올 법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빗 후보 굉장히 응원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뒷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 보시고 데이빗 후보께서 또 영화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반응 혹시- 어떠셨어요? 사실 글쎄요 그 친구의 어떤 성소수성이 뭐 스포는 아닐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6월달에 LA에서 LA 뭐 한국문화원 통해서 이제 그 LA 전역에 있는 재미있는 리더들 커뮤니티 리더들을 초청해서 한 100여 명이 이걸 같이 봤거든요. 처음 이제 미국에서 보여주는 자리였는데 데이빗 킴 후보가 거기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 이제 개봉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나누는 자리라서 되게 흥분한 상태였는데 데이빗은 막 땀을 정말 엄청 많이 흘리고 긴장했을 것 긴장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냐 물어보니까 내가 커뮤니티에 커밍아웃하는 첫 순간을 네 영화를 통해서 이제 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네. 거네.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큰 두려움,
네, 영화에서 왜 두려워하는지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영화 끝난 후에 정말 여러분이 오셔서 데이비드 킴을 이제 안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 응원이 지금까지 다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나름 긍정적인 영향을 한인 커뮤니티 내에 이제 저는 끼쳤다고 믿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보면서 진짜 데이비드 킴 후보의 어떤 모든 인간적으로 리더로서의 그리고 한인 사회에 대한 어떤 자신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너무 매력적인 분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재미로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왜 그런 얘기하거든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들은 왜 다 게이인가. 그래서 데이비드 킴 후보를 만나면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다. 너무 멋있는 분이고 너무 매력적인 분인데 안타깝다. 네네. 그렇죠. 뭐 부모님도 같은 말씀하시죠. 너무나 완벽한 아들인데, 네. 그렇죠. 분이 오시네. 공부도 잘하고, 뭐 변호사도 하고, 뭐 마음도 착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런데 아들이 동성애자인 사실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데. 네, 네. 사실 제가 느낀 안타까움이 조금 다르긴 네, 한데. 다행입니다. 우리 또 쇼셰님이 또 쫓아가실 뻔했는데 아, 네네, 그렇죠. 정확히 밝히셔서 정말 다행이고 아마 그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커밍아웃 하신 것보다 훨씬 더 잘 설명이 되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시간은 정말 긴장되었을 것 같긴 해요. 진짜로. 네.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사실 저는 그 재미한인 사회가 어떤 그 신앙 특히 교회 중심으로 대부분 이민사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보수적 성향의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네. 저도 초선 처음에 미국 여기저기 이제 상영을 시작했을 때 이게 알레르기 반응, 저항 반응이 심하면 어떨까 했는데 사실 단 한 건의 에피소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 에피소드를 제외하고는 각 상영회마다 늘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좀 나이 지극히 드신 분들께서 이제 질의응답 끝나고 저한테 몰래 오셔서 나 공화당원이고 그리고 나 평생 교회를 다니고 커밍아웃. 네. 그리고 데이빗의 어떤 그 성향과 이제 아직은 잘 맞지는 않지만 영화를 보고 데이빗 김 후보에게 성원을 하기로 했다, 후원을 하기로 했다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보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관용적일 수 있고 또 포용적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럴 했죠. 기회가 없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네요. 그 같은 성향 분들끼리만 계속 생각을 강화하니까 이게 교류할 기회를 더 놓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또 더 의미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고 그쵸. 너무 좋게 봤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건너가신 지는 거의 송해돼서 건너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 이제 예. 고3 그러니까. 가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거기서 보내신 거고 네. 좀 나중에 좀 합류하시게 됐을 텐데 그 한국 그 사회에서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 그 한국 사회 전통적으로 있는 그 기독교 신앙과 네. 그런 것들로 융합해서 같이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경험도 해보셨을 거고. 그렇죠. 저도 그 어떤 보수적인 신앙, 복음주의적 신앙관 안에서 자라왔고요. 예. 거기서 어떤 그 신앙관을 해체하는 여러 과정이 있었고 저만의 또 다른 어떤 신앙관을 구축하는 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저는 저희 이 멤버 중에서도 기독교인이고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쭉 커오는데 네.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후임들이 표현은 후세? 그런데 후세에게 이 신앙관을 어떻게 물려줘야 될지 고민이 좀 되거든요.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혹시 그러니까 이번 영화를 보시면서 특히 신앙인들,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나 태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또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쪽 관점으로 많이 바라봤거든요. 거기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니요. 저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이거는 제가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말씀을 보통 드리진 않는데 제 스스로도 이제 뭐 신을 갈구하고 신을 알아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로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또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어요. 특히 그 데이빗과 데이빗 아버지 간의 어떤 극명한 자신의 신앙관의 차이가 크잖아요. 사실 초선이 이제 5월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개봉을 했었을 때 어떤 한 교수님이 오셨었어요. 그분께서 이제 우리한테 해줬던 말씀이 대한민국 근대사를 두 개의 키워드를 정의하자면은 그것은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프레임 대결이었다 말씀하셨어요. 맞죠. 사실 타고난. 근데 그 독립운동사들 간에서도 어떤 볼셰비키 사회주의 혁명 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 교육받은 어떤 유학파나 뭐 민족주의자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프레임 대결이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 대선 결과를 계속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데이빗 아버지와
데이빗의 어떤 부자 간의 그런 갈등 구조 안에서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일부러 어떤 의도해서 뭔가 그런 메시지를 막 담으시지는 전혀 않으셨지만 기존 헤로니모 영화에서 봤을 때의 크리스찬들의 긍정적인 역할들이 사실은 많이 보였었는데 이번 초선에서 봤을 때는 관객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 종교가 이렇게 긍정적이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강해서 그런 게 조금 의미가 있고 뜻깊다는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감독님이 일부러 뭔가 그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시지는 않았다는 거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2016년하고 2020년에 미국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있는데 83%의 백인 복음주의 성향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83%. 근데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나는 저들 같은 기독교인적 신앙관을 갖기 싫다. 과연 저들이 말하는 참된 예수 혹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질문을 했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혹은 보수 교회에서도 던지는 어떤 경종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저희 방송에서도 한 박사님이 항상 이렇게 기독교 컨텐츠를 다루면서 그런 잘못된 방향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시고 저희 방송의 욕바지로 활용 늘 이렇게 비판을 늘 하시거든요.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연결선상에서 같은 메시지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의미 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전 이 영화를 보면서 아까 그 미국 현지 반응도 소개해 주셨지만 뭔가 다시 생각하는 계기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가신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 계기가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은요. 각 후보들이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한인 5명의 후보들이 네. 서로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시는데 정치자 입장이 굉장히 다르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후보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많이 나올수록 좋다. 무조건 미국 내 한인 정치인들은 많이 나올수록 좋다라고 입을 모으시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입장이 너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존중한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저는 감독님의 의도와도 일치한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모두 보여주시면서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는지. 어떤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것이 민족적 혈통 혹은 공통된 어떤 역사적 기억보다 더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 것이 이념이래요. 이데올로기. 이념. 네, 이데올로기가 어떤 민족적 혈통의 공통성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사실 한반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지금 반으로 나눠져 있듯이 미국 내 재미 한인 사회도 약간 비슷한 공식으로 어떤 이념에 의해서 자신의 세계관이 구축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해야 하는 지점 그리고 공통 분모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제가 발견한 그 공통 분모는 예를 들어 4.29 LA 폭동 같은 사건. 그건 우리가 좌건 우건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혹은 한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공통적 위기감이었잖아요. 그런 데서는 우리가 화합과 연대를 통해서 같이 싸워 나가되 특히 아시안 혐오 범죄도 비슷하죠. 저희가 굉장히 큰 경각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LA 폭동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아시안적 정체성을 다시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격정적인 좀 시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단순히 이런 뭐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는 K 드라마니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한국에 대한 뭐 위상이 많이 올라가고 뭐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화돼서 많이 전달이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막 국뽕이 차오르면서 역시 한국인이야 이러는데 해외에서 벌어지는 현실들은 그것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전 두 가지 면이 좀 같이 있을 거라고 같이 있죠. 생각을 같이 해요. 있을 되게 거예요. 젊고 그런 K컬처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젊은 외국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약간 사상적이고 이념적으로 그렇게 배척하는 그런 분들이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미국 전문가들도 지금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어떤 큰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음. 네. 네,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K-웨이브가 정말로 세계를 휩쓰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아시안이 어떤 영원한 이방인, perpetual foreigner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델 마이너리티라는 그런 뭐 신화도 있고 우리가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래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예, 상반된 현상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걸 해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발음이 참 좋으시네요. 새삼. 부러워. 그 한국 내부에서는요. 저도 사실은 이 4.19 폭동 이런 LA에서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깊게 와닿은 적이 잘 없었고 그리고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미국 연방의원 선거에도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죠, 사실. 그래서 한인 5명이 이렇게 나온 것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11월 3일에 이제 첫 개봉을 하게 되는데 많은 관객분들이 이런 사실을 저랑 비슷하게 모르고 영화를 통해서 접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약간 미국에서 반응을 보셨겠지만 좀 한국 관객들에게 특별히 조금 좀 잘 전달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저는 정치적 지형, 정치적 환경이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미국 내 재미 한인 사회와 한국에서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좌우 이념적 대립, 네네. 갈등. 저는 재미 한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어떤 반사되는 거울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저는 한인 디아스포라 재외 동포들이 특히 재미 동포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간 어떤 유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어떤 표면적 인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소수 민족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정치적 신장을 키우기 위해 이제 다 발버둥치는 그런 현실을 같이 봤을 때 우리가 그들을 더 제대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렌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동시에 하나를 더 얹히자면은 정말 그렇게 많은 200만 명의 재미 동포들이 해외에서 권력 투쟁을 벌이면서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듯이 코리안 드림을 위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어떤 노고와 그들의 권리 투쟁 역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이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반대로 또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태도에 대해서 또 반성해보고 또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게 초선을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 한인으로서. 네. 보시고 회개하시고 보시고 회개하시고 토론하시고. 우리 전우석 감독님 팬이 되실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보시면서 팬이 맞아요. 되시고 예. 팬이 될 수밖에 예, 없어. 이분이 기존의 영화에선 무슨 말씀하셨냐를 또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 책을 또 읽게 되고. 당신의 수식어를 읽으시면서 아 이래서 이러셨구나를 또 이해하게 되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감독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들이 많았는데 이 당신의 수식어라는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해결이 됐던 것 같고 그 뭐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영화를 보시고 나면 또 감독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 책을 읽으십시오. 맞아요.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책과 관련해서 아까 대답을 영화 감독으로서 내 이름 앞에 나중에 붙여졌으면 네네네. 하는 수식어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디아스포라적 스토리텔러? 라고 하지 않았을까 제가 아니요 감독으로 썼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독님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 되게 좋다라고 느끼면서 제가 생각해 본 수식어가 있었는데요. 세계 모든 벗이 있는 영화 감독 약간 이런 수식어를 붙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제일 왜냐하면 부러워. 그러니까 세계인이라는 세계 시민이나 세계인이라는 그런 모든 포괄하는 내용을 벗으로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매개체가 되실 수 있는 분이고 너무나 과찬이고 감사한데 제가 최근에 어떤 명언을 발견을 했어요. 12세기의 빅토르 휴고라는 우리가 아는 18세기 빅토르 휴고랑 좀 다른데 딴 빅터 휴고입니다. 또 동명이네요. 예. 동명인인데 다른 이분께서 빅토르 휴고. 신학자인데 이런 코테이션을 했어요. 자기 고향을 아직도 달콤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장 덜 성숙한 사람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세계 어디나 가도 늘 편안함을 느끼는 세계 시민인데 세계 시민. 근데 그것보다 더 성숙한 사람은 세계 어디를 가도
늘 자신을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배우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계성, 소수성, 이방인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기 전까지는 코스모폴리탄, 글로벌 시티즌, 세계 시민이 되는 것이 가장 궁극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방인으로서 어떤 권력 투쟁을 하고 이제 권리를 쟁취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좀 어렵게 말해서 철학적,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이런 이방인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을 그 사유 세계를 훨씬 더 풍부하게 하지 않을까. 네. 기독교로 돌아가서도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거든요. 그쵸, 역사를 그쵸. 막 만든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뭐 루스가 될 수 있고 예수님조차도 이런 디아스포라적 정체성, 이방인적 정체성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말씀하시니까 딱 생각나는 구절이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캡처를 해놨었거든요. 그 자서전 쓰신 거에서 제가 디아스포라를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최진석 교수님께서 네 삶으로 해석을 하신 부분이 그렇죠. 저는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밑줄을 쳐놨었는데요. 맞습니다. 내가 늘 디아스포라가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멈추고 안주하는 순간 오히려 나 자신을 깨뜨려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주류가 돼서 편해지려는 순간 오히려 경계인이 돼서 불편해지려고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게 디아스포라적 삶이다. 이걸 추구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 모두가 사실은 디아스포라적 삶을 추구할 수 있겠구나. 저도 이 구절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저희 방송이 디아스포라적 방송이었네요. 맞아, 늘- 계속 깨고 늘 경계에서 서로 계속 혼내고 깨고 그러거든요. 너무 네. 좋네요. 와. 저는 이제 더 궁금한 건 뭐냐면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거 뭐 그런 삶이잖아요. 디아스포라적 어떤 관점과 어떤 경계에 서서 중심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반대쪽에 있는 경계도 해석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우리 점수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좀 생각 같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감독님을 계속 하실 거죠? 모르지 누가 이- 누가 알겠어. 이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이 다 극장에 가서 봐서 예. 제가 이게 어떤 막 맞아요. 되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도 풀타임으로 밥벌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어떤 물증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계속 맞아요. 하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행복해요. 이 일을 하는 자체가 네, 가슴 정말. 떨리고 네, 날 흥분하게 만들고 네. 몇만 예측하십니까? 뭐 공약 같은 야, 거 이거- 현실 그렇게 현실적인 되는 거 숫자. 아니 공약 막 거는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몇만 넘으면 막 이런 거 해보겠다. 막 이런 거 감독님도 공약하거든요. 저 5만? 너무 좋다. 오만. 그럼 뭐 하시겠어요? 뭐 어떤 퍼포먼스? 뭐 퍼포먼스요? 퍼포먼스 아니, 같은 거 그런- 생각하지도 그런 거는 못했어요. 뭐 우리가- 인스타에서 뭔가를 네. 이렇게 뭐 영상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복을 입고 뭐 어디서 뭐 춤을 추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아니면 뭐 하셔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기념비적인 어떤 기념비적인 걸 그러면 하나 진짜 사진 올리셔야 돼요. 100만 걸고 뭐 하나 하시. 100만 걸고. 그러면 그러면은- 편하게. 그러면 10만 걸고 뭐 제가 가장 뭐 엑스팔린 어떤 뭐 춤을 추던지 하겠습니다. 와 너무 조심해서. 좋네요. 그거를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다들 극장으로 가시면 돼요. 그렇죠. 네,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다 극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11월 3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으로 마지막 질문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재미있게 마지막으로 좀 질문 만들어 본 게 SNS로 뭐든지 요새는 홍보를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물론 뭐 해시태그를 이제 뻔한 거 달 수도 있죠. 뭐 영화 초선, 뭐 전석 감독님 이렇게 달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안 본 관객들이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재미있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초선만의 해시태그가 뭐가 있을까?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나도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있어. 저희 한번 예시를 들어주시고 네. 마음에 드는 걸 뽑아주셔도 좋고 와. 아니면 이제 감독님이 하나를 즉석에서 만들어주셔도 좋아요. 저희가 일단 만든 거 일단 들어보시면 네. 그래? 한 박사님 뭐 만드셨어요? 나는 이 영화 초선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있지. 예. 그래서 삼국지의 초선은 아니고요. 재밌다. 해시태그 삼국지의 초선. 재밌다. 아니, 나는 진지한 것만 나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삼국지의 초선이 나와요 이러는 아니 친구들이 이미지 있더라고. 검색했는데 삼국지 초선 초선은 이미지가 잘 나오더라고. 모르지만 초선이 있으니까 나오긴 하겠다. 그럼 왜냐면 재밌네. 저처럼 게임 삼국지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겐 초선이란 이름 그 자체가 삼국지의 등장인물 초선밖에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 초선은 뭐지? 그러고 있다가 초선 처음 낭선된 초선. 일종의 약간 어그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삼국지 초선만 생각했어요. 저는 좋네요. 조금 좀 진지하게 예. 약간 좀 429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약간 LA 폭동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429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429를 아십니까? 또는
자원봉사자 220인의 기적. 이 220인이라는 숫자가 저는 그 영화 후반부에서 되게 막 가슴을 때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미선거 역사 최초 5인. 이 사람 뭔가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을 좀 불러오지 않을까 해서 했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도 저는 2020년판 아메리칸 드림 막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 계속 재해석되는 것도 되게 재밌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혹시 강도님이 좀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셨나요? 아니면 좀 해주세요. 돈돈님 저는 사실 데이비드 킴은 당선됐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네. 데이비드 킴의 결과는 약간 이렇게. 아니 근데 뭐 이거 한번 쳐보면은 몇 명 나온지 곧바로 뉴스레터에 뜨긴 하니까. 근데 제일 궁금하셔서 그거부터 검색할 것 같긴 해요. 그쵸. 관객분들은. 근데 사실 다다음 주 11월 그죠. 8일에 그러니까요. 5명이 똑같이. 지금 한참 지금 선거 운동 하고 네. 계실 것 같아요. 피말리는 시기네요. 그러니까 사실 초선을 보면은 평소 전혀 관심 없었던 중간 선거 결과가 정말로 손꼽아 기다려질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만약 데이비드 킴이 이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너무 짜릿할 네. 것 같아요. 나 지금 이메일 보낼 것 같아요. 제가 어디다 보내야 되나요? 뭐 인스타 아마 공식 찾아봐야겠네요. 있겠죠. 지금. 어떻게든- 축하드립니다. 막 제가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진짜 축하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영화를 11월 3일 날 관객들이 좀 많이 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이 보고 11월 8일을 그 미국 선거 날을 기다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다 네, 다 같이 앉아가지고. 본 관객들이 같이 모여서 술 마치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그날 데이비드 킴 될까 안 될까를 막 같이 응원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재밌겠다. 그 한국에 있지만 네. 미국에 있는 데이비드 킴을 응원하면서 그 와. 결과를 이렇게 술 먹으면서 그 마치 축구 경기 응원하듯이 재밌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되면 네, 너무 그 뭐- 좋겠네요. 그러다 또 멱살 잡혀. 그리고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싸우고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네. 어쨌든 네. 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 네, 들었어요. 감독님 뽑아주시죠. 마음에 드시는 해시태그. 저 다 좋은데 429를 아십니까가 좋아요. 야.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적절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영화의 어떤 그 저변에 있는 파운데이션 이 429의 정신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근데 2시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수 감독님 더 말씀 나누고 싶지만 영화와 이제 자서전으로 더 알고 싶은 부분은 또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감독님 앞으로 계획이랑 이제 오늘 어떻게 참여하시면서 느끼신 점에 대해서 마무리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마 내년 초에 네. 미국에서요 하세요 결혼? 결혼은 아마 한국에서 할 것 같아요. 와, 정말요? 네. 갈 수 있을까요? 가족분들과 하시겠죠? 네. 이렇게 관심만 가져주셔도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가서 축하드려요. 이 결혼 난 반댈세 이러는데. 너무 축하드려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혹시 영화적인 또 네. 계획은 있으신가요? 만약에 10만이 든다면은 그래서 자금이 좀 생겨서 다음 작품을 찍을 수 있다면은 제가 미국에서 크리스찬 컨퍼런스를 갔어요. 무슨 발표를 부탁받아서. 근데 거기에서 현재 북쪽에서 장애 아이들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13년 동안 재미 한인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장애우들을 치료하면서 느꼈던 여러 에피소드를 설명하시는데 여기서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촬영을 하고 싶다. 특히 북한에 있는 어떤 열악한 장애우들과 그들의 부모들 간의 관계 회복을 이분이 자주 언급하시는데 그 관계 회복을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만약에 북한에 가능하다면. 들어가셔야 되는. 근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외국인이 지금 출입을 못하는 상태야.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먼 훗날에 이걸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전 또 해보고 싶어요. 네, 이거 안 봤는데도 좋을 것 같은데. 벌써 드네요. 북한도 이제 디아스포라의 개념 속에서 설명하신 부분이 또 책에 네.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이 가고요. 오늘 어떻게 참여해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아니요. 저는 그냥 비단 한국 막 들어와서 뭔지 모르고 여기저기 사실 따라다니고 있긴 한데 막 이곳저곳에서 빌려다니시고 계시죠?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같은 얘기 또 하시고 막. 근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어떤 저의 여정을 이렇게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고 저한테 보여주시는 환대의 정신에 제가 큰 감동을 받고요. 또 이렇게 같이 이런 내 얘기 허심탄회하게 저 편하게 만들어 주시면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 진짜 좀 개인적으로 저희는 이 인터뷰를 계기로 사실은 다들 감독님의 찐팬이 된 케이스죠, 그죠? 네, 그렇게 맞아요. 됐고 아마 저희는 지속적으로 계속 응원을 하게 될 맞아요. 거고요. 네, 또 기회가 되시면 다시 또 나와주시면 다음 작품으로 그죠? 네. 또 또 나와주시지 너무- 않을까.
라고 보고 생각을 해요.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또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가자. 네. 저는 뭐 영화 보고 다들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을 다운나 헤로니모도 보고 야 이거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렇죠. 이런 관점이 필요했는데 우리에게도 맞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그 정말 디아스포라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우리에게도 이런 관점이 필요하고 진짜 많이 알아야 되는데 특히 국내에서 저처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전통 기독교 안에서 살았던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제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소수에 떨어져 있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이 없구나. 영화 보는 내내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고.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른 소수민족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 보면서 계속 그 반성? 영화가 가진 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음 영화에서도 또 보여주시고 네, 네. 또 힘을 발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엄청 기대되죠, 그죠? 네, 다음 행보를 너무 기대하는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 같이 극장에 가야 한다. 극장에 힘을 가야 모아야 그래서 됩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3,000여 분 되시니까 이제 구독자분들이 다들 네네. 이제 가족분들과 이제 손잡고 예, 친구분들과 손잡고 5번씩만 봐주시면 아니 못 좋지 가시면 않을까. 결제 마세요. 저희 이제 애청자분들 다 인증샷 올려주시고 다 후기 남겨주시리라 믿으면서 와. 저희 이제 인터뷰 마무리를 뭐 해보도록. 본인 소감은 얘기하고. 저야 뭐 계속 계속 찐팬으로서 혼자 찐팬으로. 드러냈는데 데이비드 킴 찾아갈 뻔했어요. 저는 감독님을 통해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이 삶의 태도로 앞으로 이제 드러날 것 같다는 그런 네, 제 네.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고백을 해봤고요. 네, 앞으로도 꼭 응원드리고 행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예,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